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통계 여름 특강을 맡게 된 장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통계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들의 2024년 하반기 통계 강의 일정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주대 통계 여름 특강 심리통계 1을 복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 통계 그리고 추론 통계, T 분석과 F 분석 이렇게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특강인 아주대 통계 겨울 특강은요. 심리 통계 2를 복습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별량 분석이나 상관, 회귀 분석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겨울 특강은 이제 겨울 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아주대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아주대 학생들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아주대생뿐만 아니라 다른 타대생 역시 대상으로 하는 특강입니다. 어, 이 대학원 입시 통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통계 시험을 보는 대학원도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나 가톨릭 대학교가 그중 하나이죠. 이 경우 이제 통계 지식들을 물어보는데 그때 준비할 수 있는 입시 시험과 면접에 맞춘 기본 및 심화 통계 지식들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특강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계 프로그램인 스프스 분석 방법 및 다루는 방법 그리고 심통2에서 나타났던 그 지식들을 이제 실습하는 과제, 예습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통계분석법 특강 역시 10월에서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모집이 나갈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건데,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이윤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겐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과정, 즉 기술 통계, 추론 통계, T 분석, F 분석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나눌 건데요. 이제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추론 통계는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어려운 주제 때문에 한 40에서 50분 정도 잡을 거고요. 그리고 T 분석과 F 분석은 각각 30분에서 40분 정도 잡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통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 통계하면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제 차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먼저 정리를 해둬야지 본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를 주로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숫자로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또는 도표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 역시 기술 통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히스토그램이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기술 통계에 해당됩니다. 이와 반대로 되는 것은 추론 통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 경량치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집중 경량치란 무엇이냐?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주는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숫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런 것들이 집중 경량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의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한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한 데이터를 모집을 했어요. 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손 씻는 횟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평균이겠죠. 각각의 데이터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씻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8번이나 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중 경량치라는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 옵션들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을 모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집했다고 쳐볼게요. 자, 평균 나이 30인 집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6살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살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4. 네, 나이가 54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전부 다 합치보면은 평균이 30대인 거는 그대로예요. 자, 이 경우에는 평균 30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진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은 변산성이라고 합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또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편차이자 분산입니다. 자, 먼저 편차를 먼저 볼게요. 편차라는 무엇인가? 평균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나는 나이가 25살이야 라고 하면은 자, 평균 30인 나이 집단에서 5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편차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5살이겠죠. 하지만 제가 35살이면은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5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하나로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근데 평균을 내려면은 둘 다 더하니까 0이 돼 버려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편차들을 제곱한 상태에서 모두 더해줘요. 그 다음에 또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평균을 M이라고 지칭할게요. 왜냐면은 평균은 mean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들을 제곱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일 때 둘 다 합해서 0이 되는 대참사를 면할 수 있겠죠. 대신 요거를 제곱하는 만큼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은 루트를 씌워야겠지만 그것은 표준 편차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분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다 더해줍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주는 것을 시그마라고 하죠. 거기에서 평균으로 내고 싶어요. 즉 데이터 개수만큼 사람 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걸 n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보자. A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편차 제곱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평균화시킨다. 그것이 바로 분산이고요. 분산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 편차들로 집중 경량치를 구하려면은 제대로 구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토막 개념이 보이시죠? 이 토막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둔 개념들입니다. 한 번씩 읽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분포입니다. 자, 여기선 빈도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의 빈도 분포를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모집을 했더니 3, 6살, 9살, 12살, 15살 이렇게 나누라고 합니다. 즉 1에서 3, 4에서 6, 7에서 9 이런 식으로 해서 3, 6, 9, 12, 15 이렇게 5개로 나눠서 구해보는데 여기 1살에서 3살인 사람들은 총 5명 그 다음은 9명 그 다음은 15명 그 다음은 9명 그 다음은 5명 이 경우에 이제 세로를 인원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연령대 3, 6, 9,
12, 15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한 5, 10, 15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3살은 5명, 9살은 6살은 9명 정도. 자, 여기 9 정도는 15. 정확히 맨 위에 있죠. 그다음에 10살에서 12살은 9명. 그다음은 5명. 이런 식으로 점들을 이어주는 것이 빈도분포입니다. 자, 빈도분포가 과연 무엇인가? 데이터의 양상을 곡선으로 표현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알 수 있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왼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어떤 게? 가장 높은 빈도들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분산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또는 자,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완만해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 분산 수준이 비슷해요. 최고봉이랑 최하점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최고점만 압도적으로 몰려 있고 나머지에는 정말 절망적으로 적은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빈도 분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했거나 이런 식으로 했듯이 빈도 분포가 대칭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외도라고 하고요. 또는 첨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도가 무엇이냐면은 이 정규 분포, 그러니까 빈도 분포가 좌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왼쪽 밑에 거를 보실까요? 자, 부적 표현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왼쪽에 좀 더 많아진 거예요. 자, 여기쯤이었으면은 기존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여기 분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에서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상황이다. 왼쪽으로 늘어진다. 이래서 좌측 분포라고 합니다. 자, 평균값과 중앙값 모두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왼쪽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좌측 편포라고 하고요. 반대 상황에서는 이제 중앙값과 평균값이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 데이터들이 점점 이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수를 가진 것들이 빈도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리게 돼버려서 우측 편포라고 합니다. 네, 이걸 보시면은 편포, 즉 외도 같은 경우에는 좌우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첨도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첨도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서 첨도가 늘어날 경우에는 쭉 올라가 버려요. 즉, 한쪽의 데이터가 너무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빈도가 몰려지는 거죠. 마치 이제 도시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시골에는 인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나타내는 것을 첨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중간의 빈도가 점점 내려갈 경우에는 첨도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외도가 올라가고 첨도가 올라가는 경우 저희들은 어떻게 분포를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외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측으로 편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이 이렇게 늘어지겠죠. 근데 첨도가 증가해 버렸대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슉 올라가겠죠. 근데 외도가 내려앉고 첨도가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왼쪽이 좀 더 느려지는데 첨도가 낮아졌죠. 봉우리 부분이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조금 꼬아서 외도는 올라가는데 첨도는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늘어뜨려지면서
근데 가운데 부분이 좀 횡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우고 다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도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첨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런 빈도 분포의 기준을 나타내는 정상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종 모양이고요. 대칭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33.13%의 비율만큼 떨어질 수 있고요. 또 13.59%만큼의 인구가 여기에 속하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정상 분포를 나타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데이터만큼 취한다는 것이죠. 즉 가운데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제 약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정상 분포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정상분포라면 우울증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명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정상분포 상태에서 좀 더 내려가야겠죠. 이쪽으로.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울증이 낮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우울증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정상분포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봉형이라는 그래프 형식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극단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빈도의 수준이 하나, 둘, 두 개여야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상분포를 이루기가 힘들죠. 왜냐?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령 대칭이 된다고 해도 그게 종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겁니다. 얘는 단무도 아니거니와 종 모양으로도 조금 머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할 수 없죠. 자,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별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곤 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기술 통계를 함에 있어서 변인들과 측정 수준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뭐 독립변인, 통제변인이니 종속변인이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저희들 실험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인 것이죠. 자, 이것들은 또 수량변인과 명목변인으로 나뉩니다. 수량변인은 여러분들 흔히 아는 값이 숫자로 변인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목변인은 좀 더 특이하게 이름이나 범주를 변인으로 했대요. 예를 들면은 성별이 그것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어, 남자를 1로 표현하고 여자를 2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1이 남자라는 명목이 있고요. 2가 여자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무조건 숫자 2가 나왔다고 해서 남녀 이렇게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여성이나 축구 선수 네이밍이나 또는 국적 이것들이 대표적인 명목사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목 변인, 명목 척도뿐만 아니라 다른 척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두 번째로 서열척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라는 것이 각각 몇 점을 받았길래 1등이고 몇 점을 받았길래 2등이고 3점인지 몰라요. 이런 구체적인 좀 그래서 몇 점인데 라는 것을 대답해 주지 못할 경우 서열척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등이 70점이고 2등이 20점이에요. 3등은 10점이에요. 자, 둘의 각각 비교를 했을 때
간격이 같나요? 간격이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50점 차이가 났고요. 여기서는 10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렇게 간격의 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서열척도라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열척도라 명명할 수가 있죠. 죄송해요. 이렇게 간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또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열척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등간척도는 절대 영점이 없다는 것에서 가장 특이합니다. 절대 영점이 무엇이느냐? 0이 아무것도 없음, nothing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오늘 밤 운동을 0회 했어. 이거는 0점이 절대 0점이 있는 것이죠. 절대 0점이. 아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0도씨가 존재해요. 0도씨. 자, 이게 온도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아예 온도가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기준치보다 낮아졌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하라고 하고요. 또 연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BC 있죠. 저희들이 그 서기 0년이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인류가 살아온 존재들이 제거되지가 않잖아요. 즉 절대 영점이 없어요. 연도 역시. 근데 이게 만약에 개체 주기처럼 일정한 간격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영점이 있는 경우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개체 주기가 있는 경우는 절대 영점이 없지만 일정 비율로, 일정 간격으로 네, 이전 데이터와 이후 데이터의 간격이 동일할 경우 저희들은 등간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림픽 주최 같은 경우에는 4년 간격이라는 고정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등간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0점이 있습니다. 절대 0점이 있음. 즉 0이 nothing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랑 그 교수님의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쵸? 반대 그리고 또 자, A군이 달리기를 했는데 10초. B군이 전력 질주를 했는데 10초. 자, 여러분들 이거는 측정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사실상 0초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는 경우 비율 척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척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리커트 척도랑 잔여의 수, 측정 시간에 대한 척도를 명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등간 척도고요. 단여의 수는 비율 척도입니다. 측정 시간 역시 비율 척도죠. 자, 리커트 척도는 왜 등간일까요? 0점에서 7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이라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0이라는 점수가 나는 평가를 안 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는 등간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론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술 통계에서는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는 것에서 그쳤다면은 이제는 그 요약 정리한 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는 통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통계는 사전적으로는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으로 그 집단 전체를 예측하려 할 때 이런 것들을 추론 통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추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를 한번 보세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데 20대 여성 전체를 모집해서 연구를 하면은 매우 좋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몇 천만이 되는 인구들을 한꺼번에 모집하겠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 일부인 17명이라는 표본을 데리고 와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식이 잘 나온다면은 안 될 것 없죠.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통계 비법인 추론 통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표집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무선 표집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저는 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아주대 20대 여성만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대의 특성이 반영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혼입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 나는 순수하게 이 20대 여성의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아주대 특성이 반영된 20대가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전체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주대 일부만 연구를 하게 돼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선 표집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서 보셨듯이 추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즉 확률 싸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확률의 기준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을지 그 확률이 어느 정도라면은 그렇게 주장해도 괜찮다. 근데 그게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은 너는 신뢰할 만한 가설을 세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가설이란 무엇인가? 연구자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면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연구가설, 대립가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호로 H1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의 주요 관심사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죠. 또는 독립변인의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는 바로 연가설입니다. 연구가설의 반대를 연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강의를 무사히 마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연가설은 무엇일까요? finish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가설로 세우는 것이 연가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연가설이 틀림을 증명해 가지고 저희들의 연구가설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다면 확실하게 안 하는 그런 상황, 즉 연가설의 상황을 기각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강의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가설이 반대되어야지 제가 잘 피니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백조는 화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 쓰네요. 근데 검은 백조라는 깃털이 검은색인 백조가 나타났어요. 모든 신체적인 스펙들을 다 공유하는데 깃털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는 가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은 백조가 없거나 아니면은 모두 흰 백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근데 이거를 기억하기는 매우 쉬워요. 그냥 검은 백조 한 마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가설, 이 연가설을 기준으로 얘가 틀리다, 맞다를 해야지 연구가설이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가설이 틀림을 먼저 입증함으로써 통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로 연구를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와 연가설을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슈슈슈슈슈 계산을 해서 연가설이 수용될 확률, 오를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프로그램에서 줄 많이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P값, 연가설이 오를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P가 얼마나 작아야지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알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의 확률이 얼마나 작아야 연가설이 될까요? 기각. 즉, 연가설이 기각되는 것은 연구 가설을 채용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목적이죠. 근데 얼마나 작아야 될까요? 기준이 몇이냐? 바로 알파라는 값입니다. 이 알파가 곧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알파보다 낮아야지 너는 연가설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얻어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알파는 또 몇이 있을까요? 보통 0.05, 즉 0.05, 0.01, 0.00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5%, 얘는 1%, 얘는 0.1% 확률이죠. 즉 연가설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 5% 이하일 때부터 너는 대립가설을 채용할 수 있다. 연구가설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렇게 신뢰 유의 수준보다 P값이 낮을 때 얼마나 낮냐에 따라서 표를 붙이게 됩니다. 즉 T는 4.56 별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P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구가설은 A약은 효과가 있고요. 연가설은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이걸 참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퀴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유의 확률이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연구 결과를 연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얘는 연가설 기각이 가능합니다. 기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P가 P가 10%고요. A가 5%입니다. A보다 P가 적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P가 더 압도적으로 높죠. 2배 정도. 그럴 경우에는 아이고, 이상한 선택이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P가 1%, 0.01이라는 거고요. 근데 얘는 유의수는 0.05에 불과해요. 즉, P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상으로 가설 검증 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유의 수준인데요. 자, 저희들이 아까 실컷 했던 그 A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연가설이 오를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분포로 나타내면요. 요게 H0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용 영역이 됩니다. 즉 연가설 채택입니다. 근데 여기 0.05 기준으로
0.05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자,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라는 것, 차이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애초에 차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중간의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 극단을 검증한다 해서 양측 검증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단측 검증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렇게 우측 검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즉 여자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높냐 낮냐 이런 것이죠. 이거는 아마 차이값에 대한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값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즉 여성 집단의 IQ 마이너스 남성 집단의 IQ 이런 거 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겠죠. 영가설이 되려면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까지 극단으로 가야지. 아,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 왼쪽을 볼게요. 자, 왼쪽 끝까지 여기 이 수준보다는 높아야지 이 여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이 낫다라고 해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여보다 남성이 낮아야겠죠.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검증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크다 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단측 검증입니다. 자, 차이값 정규분포표에서 양수일수록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IQ가 낮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야 되는데 양수일수록 여자 집단이 남자보다 IQ가 낮다는 것이죠. 자, 분포표에서 양수라는 게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성이 이렇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 집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들이 양측 검정을 했잖아요. 양측 검정은 P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95라는 고정된 건 아니지만 0.95란다. 0.02 5%의 절반인 0.025 그리고 마이너스 0.025 이렇게 돼서 P값이 절반으로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양측 검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 검증을 했을 때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일부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종 오류는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가 연가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연가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가설이 틀렸다고 해버리고 내 연구가설을 채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 최악의 오류입니다. 없는데 있다고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종 오류는 조금 비슷한 양상이지만 달라요.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버려도 괜찮은데 연가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죠. 자, 이거를 표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 뚱뚱해? 라고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입가설은 보고 연가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자친구가 나 뚱뚱해라는 것은 내가 뚱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연가설을 뚱 X라고 하고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뚱뚱함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실제로 여자친구가 뚱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뚱뚱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옳은 결정이 되죠. 근데 여자친구 안 뚱뚱한데 그냥 내가 뚱뚱하다고 말을 해버려요. 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일정 오류입니다. 자, 다음. 여자친구는 안 뚱뚱해요. 아, 뚱뚱해요. 네, 사실은 뚱뚱해요. 근데 일단 내가 살고 싶어서 안 뚱뚱하다고 거짓말을 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종 오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뚱뚱하긴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뚱뚱하다 말하면은 위험하겠지만 일단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옳은 결정이긴 옳은 결정이죠. 근데 그 뒷감당은 이제 남자친구가 고려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입니다. 자,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 실제로 H형, 그러니까 염가설과 대립가설의 분포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포인터로 해볼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염가설을 기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0.05 수준에서 기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갈수록 0.01, 0.00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0.05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알파 부분은 확실하게 염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염가설을 기각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대립가설 역시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베타입니다. 자, 이종 오류가 뭐였죠? 이종 오류는 염가설을 버려야 되는데 염가설을 채택해버린 거예요. 네, 염가설, 즉 우리 이 염가설 부분을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사실상 버려야 되는 건데 그대로 간직해 버리는 것이니까 오류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알파는 염가설이 기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여기 부분,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0.05 이후로는 극단치이기 때문에 염가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베타는 대립가설이 즉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참일 수 있지만 염가설 역시 기각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0.05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을 이 파란색 여기 2.05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는 이 모든 영역이면서 이것을 1-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검증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가설 거짓일 때 연가설을 기각하는 확률, 즉 올바르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1-베타, 이것을 검증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T분석입니다. T분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로드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전집의 평균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전집과 차이를 비교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위로 가는데요. 근데 이제 전집의 별량, 즉 모집단의 데이터들도 다 알고 있을 때는 아이고 죄송해요. 모집단의 데이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Z점수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모집단 전체를 모를 때 내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단일 표본 T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집과 표본을 비교한다는 특이함이 있고요. 왜 특이하느냐? T 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단을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단일 표본은 내가 모집한 이 표본이랑 모집단이라는 집단, 엄밀히 말하면 집단이 두 개긴 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표본 T 검증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모집단은 관심 없어. 그냥 내 집단 두 개만 비교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집의 평균도 모르고 전집의 별량도 모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모집단의 평균을 알면은
굳이 두 집단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 저는 전국 수능 점수를 평균을 알아요. 근데 제가 굳이 반 친구들하고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반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전국에 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수능 평균을 60이라고 하고요. 반 평균을 30이라고 할게요. 저는 50점을 맞았어요. 모집단은 모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반 친구들보다는 잘했겠죠. 하지만 막상 이거를 전국과 비교하니까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는 굳이 반하고 비교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모집단하고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T검증이라는 특수한 평균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F검증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집단 3개 이상일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각 참가자 점수가 1개일 때는 뭔 말이냐? 또 각 참가자 점수가 2개일 때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그리고 여기 종속 평균은 반복 측정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점수가 2개가 나오겠죠. 그 시험 전과 시험 후에 뭐 우울증 점수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 참가자의 우울증 점수가 시험 전, 시험 후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T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변량을 알지 못할 때, 즉 모집단의 모든 데이터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모집단을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 T검증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단위표본 T검증은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있을 때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학교의 전체 학생과 한 학과 학생들 간의 학점을 비교하고 싶거나 또는 한국 전체 국민의 점수 그리고 한국인 남성 집단을 비교할 때 이럴 때 단일 표본 T검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가설이 나올까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다르다라는 것이 연구 가설입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측 검증일까요? 양측 검증일까요? 자, 일시정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양측 검증이 맞습니다. 왜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플러스일 때도 차이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측 검증을 가설, 가정을 하는 가설입니다. 자, 그럼 연가설은 평균이 같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아주대학교 전체 학점 평균과 심리학과 학점 평균에 차이가 있을까? 자, 그럼 여기가 모집단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표본이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논문에서는 어떤 예시를 들까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한 아주고등학교 수능 평균이 전국 수능 평균과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예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연구 가설 그리고 연가설은 무엇인지 또 독립변이는 무엇인지 종속변이는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일시정지 한 다음에 채워보세요. 자,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 믿으면서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연구 가설은 아주고등학교 수능 평균이 전국 수능 평균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또는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이 수능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실제 논문에서 쓰는 가설은 이제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후 두 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다. 네,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논문에서 가설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아무튼 연가설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독립변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이죠.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종속변이는 수능 평균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모집단이랑 표본 집단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표본 T 검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평균 T 검증입니다. 독립적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진짜 생으로 깡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독립평균 T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단이 두 개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가설, 연가설 역시 똑같이 차이가 있다, 없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논문 예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명상 프로그램을 한 집단의 집중력과 인지 프로그램을 한 집단의 집중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두 집단, 결국에는 명상 집단 1과 인지 치료 집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두 집단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좀 크고, 그리고 여기서의 독립변이는 역시 프로그램 참여이죠. 이거는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변이는 집중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연구 가설은 집중력의 차이가 있다. 또 연가설은 그럼 뭘까요? 집중력의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설을 세우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다 없다 이것만 하면 돼요. 언제 어떤 T 검증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독립평균 T 검증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진짜 그냥 아예 1도 관심이 없거나 뭐 조금은 상관이 있었어도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집단일 때 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안 나은지 또는 둘 다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종속평균 T 검증인데요. 종속평균 T 검증은 대응표본 T 검증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상관 있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씁니다. 보통 반복 측정을 사용할 때도 이런 종속평균 T 검증을 쓰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 간이라는 서로 상관이 있는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집단이 최대 두 집단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대응 표본 T 검증이 주로 많이 쓰여요. 왜냐?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 처치 이거는 여기 토막 여기 있는 토막 개념을 한번 같이 볼게요. 반복 측정은 처치 전과 처치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논문 예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전과 후의 국민들 우울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자, 여기서 독립변이는 역시 코로나겠죠. 종속변이는 우울 점수겠죠. 자, 연구 가설은 우울 점수가 전후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연구 가설이겠죠. 그럼 연가설은 반대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저와 같이 한번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일시정지에서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진로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했대요. 자, 그럼 해당 분석은 어떤 T 분석일까요? 자, 전과 후잖아요. 대응 표본 T 검증입니다. 자, 그럼 T 값을 참고하여 진로 프로그램이 진로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T 값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참가 집단이 대기 집단에 비해서 T 값이 모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자, 별표가 쳐져 있다는 것은 P가 그 유의 수준인 A보다 작아요. 즉,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구가설은 무엇일까요? 이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효능감에 변화를 준다. 즉, 상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진로 효능감이 아이고 진로 효능감이 차이가 있다. 즉, 변화했다. 즉,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 분석입니다.